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진짜 덥죠? 네. 더울 때는 공포 영화 남양 특집이 짱인데 어때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름맞이 무서운 이야기가 담긴 예술 작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니 예술 작품 속에 남양 특집이 들어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성별과 시대 그리고 나이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좀 즐기는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술 작품에도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담긴 게 참 많은데요. 담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무서운 작품도 있고 그리고 그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무서운 작품도 있고 혹은 딱 봤을 때 싸늘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작품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또 무서운 작품들이 그려진 것에 대해서 미술 평론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포라는 감정에는 흡인력이 있어서 인간은 안전한 장소에서 공포를 엿보고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포라는 감정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면도 있는 건데요. 예술이라는 것이 또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그려졌고 오늘은 이런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무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예술 작품 4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전벨트 매고 저희 스릴을 준비하러 갈게요. 이제 공포에 떨 준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뭔가요? 첫 번째 작품은 3번 보면 죽는 그림으로 알려진 네? 지지스와프 백신스키의 작품입니다. 잠깐만요. 3번 보고 진짜 죽은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한 17번 정도 봤는데 저도 지금 벌써 3번 봤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무탈하게 지내실 수 있어서 네, 저희 살아있어요. 네, 청취자분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검색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백신스키라는 예술가의 이름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팬을 지니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이 1970년대 백신스키의 활동지였던 폴란드에서는 이미 유명인이었고요. 1980년대부터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름을 알린 예술가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백신스키의 작품의 제목은 무제인데요. 사실 무제의 제목들은 서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3번 보면 죽는 그림으로 서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작품을 살펴보면 황폐한 호수에 웬 화장대가 하나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화장대 위에는 하얀 천이 있고요. 그 천 위에 창백한 사람의 머리가 놓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의 얼굴을 보면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언뜻 만화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안광이 없다 보니까 외계인의 눈 같기도 하고 굉장히 탁한 눈빛으로 멀리 있는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이 머리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은 머리 바로 뒤에 놓여 있는 화장대 거울에 반사돼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황폐한 폐허이기는 한데 저 멀리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좀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머리가 아주 창백한 머리가 놓여져 있는 탓에 공포적인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3번 보면 죽는 그림이라든지 혹은 우울증 환자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제목이 붙어서 떠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우울증 환자가 그린 것도 아니고 3번 보면 죽는 그림도 아닙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무제인데요. 작품을 그린 주인공인 이 백신스키는 항상 작품에다가 제목을 안 붙였다고 해요. 여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백신스키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말로 전달하면 된다. 나는 그림으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기발하기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고 네. 검색해서 보시면 정말 내가 이 공간에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 심지어 이게 뭘까요? 저는 처음에 의자가 아닌가 했는데 이게 화장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림을 아마 보시면 우와 소름이 쫙 이런 느낌 있으실 텐데 그러면 작가인 백신스키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명확히 백신스키가 이 그림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없습니다. 백신스키는 본인 그림에다가 어떠한 서사나 상징도 넣지 않는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나도 이걸 왜 그린 건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띠용. 애둘러서 내 작품을 이해하려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신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작품 안에 담겨있는 어떤 메시지를 찾기보다는 그냥 작품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느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술계는 예술가들이 이제 내 작품에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발언들을 참지 않고 항상 해석을 의미 덧붙이는데요. 부여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스키가 설명을 계속 안 하려고 하니까 그의 이전 커리어에서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백신스키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진 작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 일상적인 풍경들을 찍는 게 아니라 거울을 활용한다든지 소품을 활용해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백신스키는 나는 이렇게 인공적인 걸 더 선호한다. 난 자연적인 게 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사진 이미지를 가공하듯이 나는 음식도 가공된 것만 먹는다라고 농담 섞인 네, 말을 건강에 하기도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네. 그쵸. 네, 굉장히 컨셉에 이제 많이 집중한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좀 현실을 가공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그렸다라는 점에서는 백신스키의 그림을 초현실주의 사조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약간 결이 다른 게 초현실주의는 무의식 그리고 꿈에 집중해서 그 세계를 표현한 예술 사조이고요. 백신스키는 초현실주의의 하위 장르인 환시 미술로 분류가 됩니다. 아. 이 환시 미술은 존재하지 않는 풍경이나 피사체를 눈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린 그림을 의미해요. 이 그림 속에 있는 요소들은 백신스키가 사진 작업에서 선보였던 것처럼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꾸며내거나 상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스키의 그림이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꾸며내고 상상하면서 그린 환시 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라고 불리고요. 말년에는 백신스키의 그림이 상당히 인기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게도 수상을 거부하고 전시 협업 요청을 거부하면서 좀 조용히 사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수상은 가끔 노벨상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작가가 전시를 거부한다. 이건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뭐 본인은 예술로서 예술을 추구한 예술만을 위한 예술을 추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예술가들이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후에는 영화 감독인 기에르모 델 토로한테 영감을 주면서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의 탄생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후에는 또 그 전에는 에일리언의 디자이너인 H.R. 기거도 백신스키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캐릭터를 만들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신스키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은 네.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쵸.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장소를 운영한다면 너무나 갖다 놓고 싶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아서 체감온도 2도 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 또 뭐가 있을까요? 프란시스코 고야의 제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작품입니다. 네. 사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오싹하죠. 그런데 작품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훨씬 더 오싹합니다. 이 작품은 야수 같은 남성이 어린아이의 허리를 잡고 머리와 팔을 먹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아이의 머리와 오른쪽 팔은 이미 먹어서 없고 왼쪽 팔을 막 먹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새까맣게 칠해진 배경에 광기 어린 눈으로 아들을 먹고 있는 이 사투르누스의 표정이 강조되어서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 작품은 신화 속 이야기를 모티브로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 로마 신화에서는 사투르누스라고 불리는 농경의 신 이야기인데요. 이 사투르누스는 어머니의 사주로 자신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어머니의 명령을 무시한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어 네. 한번 어머니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낳은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자신을 몰아내게 될 거다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사투르누스가 아이들이 태어나는 족족 먹어치웠다라고 해요. 태어나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보기엔 엄마가 제일 무서운데요. 엄마 명령 한 번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야기의 극적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연출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후에 유일하게 먹지 못했던 아들인 제우스가 실제로 그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면서 그 와. 저주가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고야는 이 신화 속의 이야기를 생생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사실 예술가들이 신화 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이 신화나 성경 속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화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면서 유희를 제공하는 컨텐츠였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재미를 추구하는 컨텐츠라고 하기에는 좀 잔인하고 많이 어두워서 기존의 역사화와
화가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자아냅니다. 아마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모르셔도 쇼츠 같은 것들로 워낙 유명한 네. 작품이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끔찍하고 어찌 보면 지나치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낸 예술가 고야 어떤 사람입니까? 고야는 인상주의의 시초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 좀 붓질이 투박하고 빛의 표현이 강렬한 편이에요. 이런 그림을 많이 선보이면서 후에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그린 마네라든지 피카소 같은 유명 예술가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고야는 상당한 천재 화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하는데 집안 형편이 좀 넉넉지 못했던 탓에 43살이 되어서야 스페인 궁정화가가 되었다라고 해요. 후에는 제1궁정화가로 승진하면서 부와 명예까지 모두 안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기는 매우 짧았었고요. 50세가 되던 해에 콜레라를 앓으면서 청각을 잃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어두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주로 가톨릭 성직자를 악마나 괴물로 묘사하는 작품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모아서 판화집을 내기도 했는데 이 판화집에 고야가 붙인 부제가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였어요. 어느 정도 궁중 화가로서 억누르고 있었던 이성이 이제 청각을 잃게 되면서 그것을 놓고 자기 안의 어두움을 모두 꺼낸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기조가 절정에 달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작품 제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의 고야는 신경쇠약에 걸려서 귀가 멀었는데도 머리를 울리는 듯한 소음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청각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귀머거리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완성했을 당시에도 귀머거리의 집에서 지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무서운 비하인드는 이 작품을 완성한 뒤에 이 귀머거리의 집 식당에다가 이 작품을 걸어놓고 그림을 감상하면서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 아들을 잡아먹는 그림을 보면서 네, 밥을 먹었다고요? 네. 와, 이거는 좀 굉장히 괴기스러운데요. 그쵸. 네.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그림은 그리는 과정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멀리서 지켜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을 두고 작품을 보면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런 끔찍한 그림을 보면서 멀리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광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한 비평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었는데 육체의 죽음이 아닌 정신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광기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림 속에 있는 사투르누스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 예술가인 고야의 광기까지 작품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아들을 잡아먹는 게 사투르누스였을까, 고야였을까? 자,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어떤 겁니까? 다음으로 볼 그림은 토마스 클루게가 그린 덴마크의 왕실 초상화입니다. 2013년도에 덴마스의 글룩스부르크 가문이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 초상화를 그려낸 걸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이 공개됐을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칠흑 같은 검은색 배경에 왕실의 주요 인물들을 그려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14명의 인물이 캔버스를 가득 채워서 그려져 있고요.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 그리고 왕세자 프레데리크와 그의 아내 메리 왕세자빈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포함해서 3대에 걸친 왕실 구성원을 모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화라기보다는 좀 공포영화 포스터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자아냅니다. 아, 검색해서 보시면 이거는 누가 네. 봐도 오멘 3 아니면 엑소시스트 2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느낌을 자아내는 가족 초상화라기엔 다정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 아, 그런 더구나 이게 왕실의 초상화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작품이 왜 무섭게 느껴지는 건가라는 분석이 많이 쏟아졌어요. 이 당시에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이 그림 가운데에 서서 관객과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는 아이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 가운데에 있는 남자아이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크리스찬 왕자인데요. 이 왕자의 얼굴은 빛을 아래에서 위로 받아서 굉장히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흔히 뭐 후레쉬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들고 있는 아래에서 위로 비추면 그때부터 그 소리 나는 거죠.
끽끽끽 이 소리. 네, 그래서 네. 딱 봐도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처럼 연출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빛을 아래에서 위로 치는 거는 미술 작품에서도 보기 힘든 연출입니다. 주로 영화에 나오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크리스찬 왕자가 향후에 짊어지게 될 무게를 표현한 거다라고 하고요. 이 크리스찬 왕자 양 옆으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보이는데 이 아이들은 측면에서 빛을 받고 있습니다. 관객 기준 오른쪽에서 직선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런 빛 역시 미술 작품에서는 보기 드문 연출이고요. 일상에서도 이런 빛을 받을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이들 역시 향후 왕실의 구성원으로서 져야 될 책임, 짊어져야 될 무게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그림 뒤쪽에 있는 성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자랐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작품에서 많이 활용되는 빛으로 묘사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물의 얼굴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위에서 아래로 살짝 사선에서 떨어지는 빛으로 묘사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속 인물들의 빛을 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은 주로 초현실주의 사조에서 활용했었던 기법인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무의식의 세계 혹은 꿈의 세계를 그리다 보니까 좀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각 인물의 빛을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일반적인 가족 초상화, 그것도 왕실 초상화에 적용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던 것이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를 잘 결합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왕실 세대별로 1대, 2대, 3대 이렇게 빛을 다르게 설정하면서 왕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표현한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흥미로운 표현 방식이다라고 높게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그림을 진행시켜 할 때 중간중간에 들여다보지 않았겠어요? 네. 이렇게 그려질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오케이한 덴마크 왕실도 특이하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워놓고 좌우로 촥 이 구도도 우리가 흔히 사진 찍는 그런 구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초상화를 그린 작가는 누굽니까? 이 초상화를 그린 건 토마스 클루게입니다. 클루게는 전통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덴마크의 화가인데요. 검은 배경에 인물만 딱 그리거나 정물만 딱 그려서 상당히 심플한 화풍으로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루게 화풍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단체 초상화를 봤을 때 그냥 본인의 화풍을 고스란히 적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반면에 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당시에 모델로 쓰려고 찍었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진에는 왕실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웃고 있고요. 또 공포스럽게 묘사되던 크리스찬 왕자도 상당히 귀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화풍을 좀 유지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의 표정도 무표정하게 바꾸고 빛도 극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의 호불호가 갈리기는 했지만 이 그림을 의뢰한 마그레테 여왕은 이 초상화를 공식 초상화로 승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에 개인적인 감상은 비밀로 간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덴마크의 프레덴스보르 궁전에서 상설 전시 중입니다. 여왕님이 아마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근데 마음에 드는지는 얘기 안 해줄 거야. 이게 마음에 드셨다는 얘긴지. 마지막으로 예술을 다룬 공포 영화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1996년 개봉한 영화 스탕달 신드롬인데요. 이 스탕달 신드롬은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 제시한 일종의 정신병 증상입니다. 매력적인 예술 작품을 보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막 뛰거나 아니면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혹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증후군인데, 이 작품은 스탕달 신드롬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인 안나는 형사인데요. 연쇄 살인마를 쫓던 중에 우연히 우피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다가 이 스탕달 증후군을 경험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잘생긴 한 남자가 안나를 도와줘요. 바로 안나가 쫓던 그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왜 잘생긴 거예요. 그쵸. 네. 헷갈리게. 그래서 이 살인마가 안나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구나라는 걸 간파하고 본인의 표적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안나가 살인마를 쫓는 게 아니라 살인마가 안나를 쫓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나가 이 스탕달 신드롬의 증상 중에 하나인 정신분열을 겪게 되면서
살인마에게서 경험하는 것이 공포스러운지 예술 작품 때문에 내가 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혼돈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고요. 이 영화는 우피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르네상스 대가들의 작품을 잔뜩 보여줍니다.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까라바조 같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한가득 볼 수 있고요. 또 이 영화가 이탈리아 공포 영화계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작품이기도 해서 예술과 공포가 접목된 컨텐츠에 오늘 좀 흥미가 생겼다 음. 하시는 분들은 네. 한 번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푸처핸접하면 2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BP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